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21년, 22년에만 영상을 5개를 올렸었어요. 소형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가 부족해지는 세상이 온다, 이런 영상들까지 하면은 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를 활용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서 영상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그걸 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었죠. 근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영상을 올립니다.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적재산권 분쟁을 타결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 부분 일감을 주기로 하면서 우리는 이익은 조금 줄지만 수출에 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윈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은 미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는 거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일감을 싹쓸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은요, 유일한 무탄소 기저공급 에너지원입니다.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기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화력, 수력, 가스 발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저 전력에서는 LNG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신재생에서는 태양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자력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줄여준다는 것 뿐이지. 과도기에서는 LNG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2050년 완전 무탄소로 넘어가는 시대에서는 원전이 기저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 2030년이니까 10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면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원자력에 대한 수주들이 부지런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의 일을 맡길 국가는 이제 없겠죠. 그러면 한국, 미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공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시공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싸고 시공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원전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인데, 원천 기술 문제를 놓고 소송을 걸어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첫 해예요. 당연히 그 첫 해에 주도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계속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같이 부자 됩시다. 우리가 수출하는 원전이 APR 1400인데 우리는 국산화에 성공했으니까 우리 기술이다 라고 말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AP 1000 이거를 너희가 지금 가져간 거 아니냐, 원천 기술은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회방을 놨던 거죠. 자신의 원천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로얄티를 지급해라, 결국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보다시피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수출 품목이 이 AP 1000이고 AP 300이라고 소형 원자로도 있는데 AP 1000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전 수출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도 폴란드랑 불가리아를 수주하면서 유럽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수주 예정 뉴스도 나왔는데요.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원전을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원자력이 재건 수혜주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원전 사업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수주를 잘 따내는 이유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원전을 단순히 잘 짓고 가격 경쟁이 있는 것보다는 국가 간의 외교라던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트럼프와 캐나다를 백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는데 캐나다가 폴란드에다 원전 자금을 지원해줘요. 원전 수주는 단순히 기업이 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웨스팅하우스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회사냐면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대형 원자로 설계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형 원자로 기술도 있고 경수로 연료도 생산을 하고, 전세계 가동 중인 443개 원전 중에서 50%를 설계 건설한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엄청 잘 나가던 회사인데 암흑기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소유자는 지금 캐나다 자본이에요. 브룩필드 재생가능 자산운용이 51%, 우라늄 채굴 회사인 카메코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가 영국을 거쳤다가 일본을 거쳤다가 지금은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우리나라가 가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만약에 대한민국 회사였었으면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졌다면은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 시공, 세계 1위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전 세계의 일감이 우리나라로 쏠려왔을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삼아도 될 정도였죠.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세대 먹거리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앞으로 소형 원자로랑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957년에 설립돼서요, 원자력 시대를 열었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1970년에 큰
사고가 납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서 회사가 어려워져요. 원전 사고가 나면은 회사가 왜 어려워지느냐? 30년 동안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습니다. 중단시켜버렸죠. 후쿠시마 이후로 일본도 원전 자체가 박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 사고가 한 번 나고 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29년 된 1999년에 영국 핵연료공사가 웨스팅하우스를 가져갑니다. 이후에 2005년에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매물로 나와요. 이제 중동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거를 인수해서 중동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한국, 일본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한국도 두산중공업 주도로 인수팀을 만들어서 뛰어듭니다. 당시에 또 원전이 이미지가 안 나빴었어요. 그 시절에는 수출 효자 종목이다 생각했으니까. 전력 수요도 늘어난 추세였기 때문에 몸값이 비쌌죠. 그 당시 때 17억 달러가 예상 가격이었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비싼 가격을 씁니다. 32억 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딱 써죠. 떨어집니다. 일본의 도시바가 3배를 써요. 54억 달러 이러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때 두산이 그거 가져갔으면 두산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수하자마자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집니다. 자금난이 벌어지죠. 그때 우리나라 그룹들 굉장히 힘들었었고, 두산도 밥캣 인수로 상당히 힘들었던 타이밍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까지 있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10조 정도의 적자를 만들어냅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죠. 그것 때문에 결정타가 된 건데, 일본도 50개로의 원자로를 폐쇄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계기로 탈원전으로 넘어가 버려요. 원전은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신규 원전 수주가 없으니까 웨스팅하우스는 큰 적자를 보게 된 거죠. 도시바가 잘 나가던 시절에 이렇게 무리하게 인수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10조 원 가까이 손실을 얹게 되니까 2017년에 미국에다 파산 신청을 해버리죠.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승자의 저주에 걸려서 회사가 공중분해가 됩니다. 가전은 중국 메이더가 가져가고요. 의료는 캐논이 가져가고, 메모리 키옥시아는 SK 하이닉스 등이 가져갔죠. 이때 헐값인 웨스팅하우스를 한국이 인수할 수 있는 기회였긴 했는데, 우리도 탈원전하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외국도 신규 원전 수주가 별로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공포감이 큰 시기였었죠. 만약에 그때 인수했다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5년과 다르게 두산중공업도 부채가 많아서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이때 웨스팅하우스를 꿀꺽한 곳이 어디냐면은 캐나다의 브룩필드 사모펀드인데요. 총 인수가는 46억 달러인데 자기 돈은 10억 달러밖에 안 씁니다. 1조 원이면은 글로벌 원전 1위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한국이 헐값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놓친 거죠. 근데 브룩필드는 사모펀드 회사잖아요.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4년 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자기 돈 10억 달러에 대출받아 산 웨스팅하우스를 4년 만에 79억 달러 가치로 올려서 팔아요. 이 과정에서 브룩필드는 배당 포함해서 5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냈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매각을 위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면서 괴롭힙니다. 22년도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소송의 효과를 봤는지 비싼 가격에 카메코의 49% 지분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왜 49%일까 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카메코한테 49%라는 건 경영권을 준 게 아니에요. 브룩필드가 팔긴 팔았는데, 보다시피 브룩필드 자회사한테 팔았습니다. 브룩필드 재생 가능이 51%를 가져가고 카메코가 49%를 가져갔죠. 79억 달러에 매각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도 아직 브룩필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브룩필드는 몸값을 좀 더 올려서 한 번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서서히 도래하는 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체코 소송도 몸값을 올리려는 브룩필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매수자는 누굴까요? 카메코한테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카메코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아니면은 새로운 회사들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건데 미국의 원자력 회사라든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비싸게 파는 게 실리적으로 맞아 보일 수도 있겠죠.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덥석 물면은 그것도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예상 가격이 50억 달러 이상 받을 거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에다가 2년 전보다 원자력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 고 최근 들어서 소형 원자로 주가들이 10배씩 올랐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브룩필드가 2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팔진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비싸게 팔겠죠. 그렇게 비싸게 샀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크냐, 좋아 보이진 않아요. 10년 뒤부터는 소형 원자로 시대가 열릴 건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대형 원자로 회사잖아요. 물론 소형 원자로도 하고 있고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회사지만, 소형 원자로의 개념과 지금 추진되는 비경수로형 소형 원자로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대형 원자로 성장성이 서서히 둔화될 겁니다. 소형 원자로의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이 올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SMR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뛰어든 상태고요.
이 시장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도 SMR에 관심이 깊어요. 이 시장을 미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프리카도 잘 살려면은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공장 돌려야 되고 전기차 돌려야 되고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SMR을 도입하면은 전선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를 깔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죠. 전선 인프라를 깐다는 건 전기선, 구리선 이런 건데 그 전체의 치안 유지를 다 해야지만 이게 관리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기선 잘라먹고 구리 팔아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에 돈을 쓰지 않아도 산업단지를 돌릴 수 있는 SMR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같이 전력 인프라가 다 깔린 국가에서는 대형 원전이 더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매력적이겠지만 모두 우리나라 같진 않다라는 거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SMR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SMR은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계속 소모품처럼 사서 갈아야 돼요. 아프리카가 SMR을 사서 산업단지를 돌리고 전력 인프라를 돌렸을 때 몇 년마다 계속 미국에서 SMR을 사서 계속 갈아 껴야 되는데 미국의 입김이 통하겠죠. 미국이 전력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입김을 행사했었던 중동처럼 이제 미국이 소형 원자로로 개발도상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소형 원자로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는 1년 만에 주가가 1000%가 올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몇 년 안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이 몸값을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소형 원자로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주력이 이런 대형 원자로들이기 때문에 수주 낭보가 막 들려오는 상황에서 몸값을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유럽에서 수주가 많아지니까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필요한 상황이죠. 한국이랑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매력이 더 올라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요. 한국도 SMR 상업 가동을 준비 중이거든요. 스마트 100이 표준 설계 최종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회가 생겼고요. 이제 우리도 일감을 받으면 됩니다. 10년 전에 사우디에 이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물을 냉각제로 쓰는 경수형 SMR이라는 건데 이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1위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이제 SMR 회사들은 비경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을 겪는 내륙 지역에서는 비경수형 SMR을 더 필요로 하겠죠. 소듐이라던가 용융염을 냉각제로 쓰는데 비경수형은 구조도 단순하고 소형화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경수형 SMR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것만 완성된다면은 한국은 대형 원전, 경수로 소형, 비경수로 소형, 원자력 수출 1위 국가가 될 수가 있겠죠. 원자력이라고 다 똑같은 원자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망이 밝은 원자력이 있고 당장 즉시 전력감이긴 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이 폭발적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라늄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여러 관련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시리즈로 외국에 있는 소형 원자로 기업들을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의 원자력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